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민간인의 수첩에 대통령 일가, 전투기 수출, 통일교, 비무장지대 개발, 마약 의혹,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까지 등장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사실로 믿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자극적인 단어 몇 개를 이어붙인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첩 한 권을 판결문처럼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김충식이라는 인물의 수첩과 창고에서 나온 메모들이 실제 국가 사업과 정치 사건의 세부 내용과 얼마나 겹치는지, 그 겹침이 우연인지 사전 정보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하나씩 나눠보자는 겁니다. 수첩이고 판결문이라면 법원은 문구점 옆에 있어야겠죠. 하지만 문구점에서 나온 종이라도 대통령실과 군수산업, 종교단체, 정치테러 사건의 이름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그 문장을 그냥 낙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김충식의 메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몇 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 310K, 말레이시아 1차 55K, 통일교에서 윤석열로 향하는 화살표, 세계로 교회와 아산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유엔아시아 사무소, 전직군인 조직, 계엄 관련 자료까지 거론돼요. 겉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민감한 사건에 손을 뻗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의혹이 너무 많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사실로 믿거나 반대로 너무 황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버립니다. 둘 다 검증이 아닙니다. 김충식은 여러 보도와 정치권 주장 속에서 최은순 씨와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인물, 양평 공흥지구 등 부동산 사업 과정에 관여한 인물, 그리고 김건희 씨 일가 주변의 비공식 연결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로 묘사돼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에게 공식 직책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권력형 브로커의 영향력은 명함에 적힌 직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는지, 어떤 정보를 먼저 들었는지, 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연결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공적 기록에는 이름이 거의 없는데 결정적 장면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사람, 바로 그런 인물이 가장 확인하기 어렵고 또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충식을 모든 사건의 설계자로 미리 정해놓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사업가나 브로커가 성사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마치 자신이 움직인 것처럼 말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장이라면 과장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실제 계약이나 정책 결정과는 무관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국민에게 음모론을 믿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확인된 기록을 요구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FA 50 수출 메모부터 보겠습니다. 김충식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라는 취지의 문구와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의 이름,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3년 말레이시아와 FA 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추가로 18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어요. 다시 말해 18대와 36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히 봉인된 국가기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개된 보도를 보고 적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투기 정보 유출이라는 강한 표현은 아직 앞서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메모는 정확히 언제 작성됐습니까? 추가 18대 가능성이 공개되기 전에 적힌 것입니까? 이후입니까? 단순히 언론 보도를 옮긴 것인지 계약 구조와 후속 정비 사업까지 별도 경로로 들은 것인지 확인됐습니까? 김충식 또는 주변 인물의 주식 계좌에 관련 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한 흔적은 없습니까? 숫자는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숫자를 적은 것과 계약 구조를 먼저 알고 움직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산 수출은 대통령의 해외 일정, 국방당국의 협상, 상대국의 예산과 요구 조건,
기업의 생산 계획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세부 정보가 공식 발표 전에 민간인에게 흘러갔다면 단순한 주식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신뢰와 협상력, 상대국과의 보안 약속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메모가 보도 이후 작성됐고 실제 접촉도 없었다면 이 의혹은 과장된 이야기로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메모 작성 시점, 원본 감정, 통신 기록, 접촉자, 금융거래를 맞춰보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직접 실행자는 유죄가 확정됐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행자가 처벌됐다는 것과 수사 과정의 모든 의문이 해소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건 직후 현장이 빠르게 물청소됐고 흉기의 위험성을 낮춰 표현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이동을 도운 인물과 현장 처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이 다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대목은 진영을 떠나 심각합니다. 유력 야당 대표가 목 부위를 공격당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닦아냈다면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실제 사용된 흉기가 개조된 위험한 도구였는데도 커터칼처럼 축소해 기록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표현을 바꿨는지 확인해야 해요. 현장 보존과 테러 분류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보수 정치인이 공격당했어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진보 정치인이 공격당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충식 수첩에는 세계록교회, 손목사, 아산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취지의 기록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문에서 제기된 논리는 이렇습니다. 실행자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업을 했고 그의 이동을 도운 사람이 세계로교회 신자로 알려졌으며 해당 교회 목사는 이재명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충식이 종교계 정치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는 주장까지 겹치면서 배후 의혹이 커졌습니다. 연결점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결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매우 큰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김충식이나 김건희 씨가 실행자를 모집하거나 범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의 증언이나 동거인의 전원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증거의 완성은 아니에요. 통화 기록, 자금 흐름, 이동 동선, 사전 접촉, 디지털 포렌식, 독립된 복수의 증언이 연결돼야 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암살 지시를 사실처럼 말하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합니다. 반대편은 과장된 한 문장을 붙잡고 전체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의 이상 징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더라도 현장 훼손과 정보 축소 의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음모론을 믿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폭력 사건이 제대로 기록되고 수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축소 기록됐다면 그것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안전 문제예요. 이제 310K 메모를 보겠습니다.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310K, 1차 55K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말레이시아발 마약 사건의 중량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세관 직원의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의 주장과 숫자가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김충식은 해당 기록이 마약이 아니라 금과 관련된 것이며 운반 과정에서 필리핀 쪽에서 빼앗겼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는 확인된 수사 결과를 숨기면 안 됩니다. 2016년 2월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의 조직적 마약 밀수 지원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또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 결과를 무시하고 310K가 곧 310kg의 마약이며
김건희 일가와 연결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공개된 증거를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메모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식의 해명대로 금 310kg이라면 그 역시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 310kg은 개인이 여행 가방에 넣고 움직이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거래계약서, 원산지, 운송업체, 보험, 통관기록, 필리핀 당국의 압수나 피해 신고가 남아있어야 정상이에요. 마약 의혹은 공식 수사에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명대로 금 310kg이라면 해명이 의혹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310K가 마약이 아니라 금이라면 적어도 저울의 주인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수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균형입니다. 백혜룡 경정 측은 합동수사단의 결론에 반발했고 방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료의 대조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출입국 기록, 세관 영상, 통화 내역, 수사 지휘 문서, 그리고 김충식 메모의 작성 시점을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놓아야 해요. 어느 쪽이든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수정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일교와 비무장지대 개발 의혹은 규모가 더 큽니다. 김충식 관련 문서에는 통일교에서 윤석열로 향하는 화살표, UN 아시아 사무소 유치, 비무장지대 인근 평화공원, 대규모 부지 개발 계획 등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고 김충식이 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나 연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연천이나 접경 지역의 땅을 활용해 평화도시, 공원, 국제기구 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적인 예산과 함께 적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동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세계적 조직망과 부동산을 가진 종교단체이고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큽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규제가 강한 접경지역 개발에 정치적 명분을 만들 수 있어요. 사업가는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종교단체는 국제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으며 권력 주변 인물은 인허가와 정부 지원을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한 지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통일교가 보유했다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 김충식에게 토지가 실제로 기증됐는지, 국가정보원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공식 합의였는지, 김건희 씨가 어떤 청탁을 받고 실제 행정기관에 지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문서에 계획이 있다고 사업이 승인된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메모에 기관 이름이 적혔다고 그 기관이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말이 있지만 연기가 보인다고 누가 불을 붙였는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개인의 허풍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은 일반 부동산 사업과 다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유지, 환경규제, 남북관계, 외국단체의 자금과 영향력까지 모두 연결돼요.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 이런 사업의 세부 구상과 정부 지원 방안을 갖고 있었다면 문서의 출처부터 밝혀야 합니다. 누가 작성했고 누구에게 보고됐으며 어느 부처와 접촉했고 실제 예산 검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문서가 많다는 사실보다 문서 사이의 실제 전달 경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계엄 관련 연결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에서는 김충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전직 장성 조직을 연결했고 과거 행사 후원금 봉투에서 계엄 관련 학습 자료와 김충식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또 노상원이 일본의 특정 대학에서 공부한 시기와 김충식의 일본 활동이 겹치고 이후 주술과 종교적 관심이 강해졌다는 증언도 소개됩니다. 이런 조각들을 모으면 오래전부터 전직 군인, 종교 네트워크, 권력 주변 브로커가 함께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군 내부의 준비와 민간 네트워크, 대북 군사행동을 통한 긴장 조성 의혹은 특검과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 마련된 특검법도
비상계엄 준비뿐 아니라 무인기와 군사행동을 이용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계엄과 국지전 유도 의혹 자체를 허황된 이야기라고 밀어낼 단계는 지났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된 겁니다. 그러나 김충식이 실제 계엄 계획을 설계하거나 자금을 제공하거나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사이를 직접 연결했다는 공개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알았다는 사실,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 관련 자료를 소지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공모의 증명은 아닙니다. 통신과 자금, 회의, 기록, 지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모든 선을 한 사람에게 억지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결 가능성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2015년 전후에 계엄 관련 자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원본 감정과 작성 경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의 계엄 검토 문건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후 2024년 계엄 준비에 참여한 인물들이 그 자료를 공유했는지, 단순한 헌법 학습 자료인지 정치 권력 장악을 상정한 실행 문서인지 구분해야 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거대한 범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수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조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론의 태도도 돌아봐야 합니다.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다루지 않다가 압수수색 문서와 수첩 사진이 나오자 뒤늦게 단편적인 내용만 소비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자, 이건 취재가 아니라 구경에 가깝습니다. 의혹을 키운 뒤 책임지지 않는 유튜브도 문제지만 권력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이유로 확인할 질문조차 미뤄온 제도권 언론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확인은 침묵과 단정 사이에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원본을 보고 당사자의 반론을 듣고 반론을 뒷받침할 문서를 다시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 주변 민간인의 수첩에서 전투기와 계엄, 종교 로비가 한꺼번에 나오는데도 별것 아닐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별것이 아니라면 자료로 끝내면 됩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채 질문하는 사람만 공격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김충식이 모든 것을 조종한 최종 보스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서사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김충식이 실제로 권력과 사업, 종교와 군 인맥을 이어준 브로커였다면 대한민국의 공적 의사결정이 비공식 사적 네트워크에 침투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한 허풍꾼이었다면 왜 그의 수첩에 실제 국가 사업의 이름과 권력 핵심 인물, 구체적인 숫자와 지역이 이토록 반복해서 나타났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두 가능성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수첩 원본을 보존하고 필적과 잉크, 종이 작성 시점을 감정해야 합니다. 각 문구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전화와 메시지, 일정표, 출입 기록을 대조해야 해요. FA 50 관련 기록은 방산 관계자와의 접촉 및 주식 거래를 확인하고 310K 기록은 금이든 다른 물품이든 실제 거래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은 실행자의 이동을 도운 사람, 숙박과 차량, 통신과 자금 흐름을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통일교와 비무장지대 개발은 토지 등기, 사업계획서 전달 경로, 정부 부처의 검토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이 수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고요.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수첩을 믿을 것이 아니라 수첩 속 문장을 국가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국민이 믿어야 할 대상은 김충식의 주장도 특정 유튜브의 폭로도 정치인의 확신도 아닙니다. 압수된 원본, 금융자료, 통신기록, 행정문서,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견딘 증언입니다. 그런 자료가 연결되면 의혹은 사건이 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과장된 주장은 폐기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히거나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자료를 맞추면 정치 보복이라는 반격을 자초합니다. 반대로 야당이 모든 질문을 음모론이라고 부르고 원본 자료의 공개와 계좌 추적까지 막는다면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셈입니다. 여당은 분노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로 개혁을 증명해야 하고, 야당은 부인이 아니라 자료 제출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충식 관련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자는 특별검사 법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계엄, 외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는 새로운 특검 체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복 수사를 피하면서도 김충식 관련 자료가 어느 수사팀에 배당됐는지, 전담 인력이 충분한지, 수사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면 수첩은 계속 정치적 무기로만 남고 사실은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기괴한 인맥도를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가족 주변의 민간인이 국가사업 정보를 어디까지 접할 수 있었는지, 종교단체와 부동산 사업자가 정책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정치적 폭력 사건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축소될 수 있었는지, 군과 민간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계엄 준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의혹을 유통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구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원본 자료와 대조해야 할 기록은 FA 50계약입니까? 310K 메모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피습 사건의 이동과 통신 기록입니까?